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나우 김은교입니다. 평화운동가 조안나 메이시 선생이 티베트에 회의하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물컵에 파리가 떨어졌다고 해요. 근데 옆에 앉아있던 어린 여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기에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어린 여성이 물을 새로 받아와서 조안나 선생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귀에다 대고 괜찮아요. 파리가 살아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세요. 하나님이 기르세요. 들판에 백합화를 보세요. 길쌈 매지 않아도 잘 자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죠. 우리는 공중에 나는 새보다 들판의 백합화보다 파리보다 귀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희망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루게릭 병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병이 환우들에게 어떠한 고통을 주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루게릭 환우들의 고통과 그리고 그 고통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연세대 농구 선수였고요. 기아 자동차에서 뛰다가 국내 최연소 농구 코치가 되셨던 동생 박승일 전 코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루게릭 환우들을 위한 병원 건립을 위해서 또 애쓰고 계신 우리 박성자 승일희망재단 상임 이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해주시는 뉴스엔조이 김종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박승일 전 코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박승일 전 코치를 만나기 위해 제작진이 그의 집을 찾아갔다. 환호 속에서 농구 코트를 누비던 그는 12년째 루게릭병을 앓고 있다. 근육이 돌처럼 굳어버리는 이 병 때문에 입안에 침과 가래를 빼내는 것조차 스스로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장류가 있는데 발이 이게 파고 들어가요, 지금요. 저희처럼 운동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그가 글자판을 보고 겨우 눈꺼풀을 움직이면 여자친구가 이를 포착해 받아 적는 방식을 통해 의사를 소통한다. 이 글자판으로 전할 수 있는 말은 짧지만 유일하게 대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기분은 좋아요. 아, 기분은 좋아요? 예. 안 아플 때 오빠가 제일 좋아했던 게 여행이었거든요. 그때. 이번에는 그냥 놀러 가는 여행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면 그 여행을 가고 싶은가 봐요. 성지순례를. 루게릭병 진단을 받은 후 절망감에 한때는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었지만 가족의 헌신적 간호와 신앙의 힘으로 용기를 얻게 된 승일 씨. 그는 2m가 넘는 장신으로 농구선수 시절 이름을 날렸고 이후 프로농구 선수를 거쳐 최연소 코치로 발탁이 돼 농구계를 놀라게 했었다. 하지만 루게릭병 판정 이후 서서히 온몸이 굳어가며 스스로 호흡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졌고 하루의 일과를 침대에서 시작하고 끝내야만 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병에 갇히지 않고 세상 밖으로 루게릭병을 드러내며 끊임없이 소통했다. 주저앉는 것보다 남은 시간을 가치 있게 쓰기로 결심한 것이다. 자신에게 찾아온 병을 통해 온 가족이 환자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퍼져나가는 걸 깨달은 승일 씨.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루게릭병의 현실을 알리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저는 기도 제목이 그래요. 하나님 박승일 코에 생기를 한 번만 더 불어넣어 주세요. 코로 숨 쉬고 입으로 말만 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0여 년째 이렇게 누워서 침상에서 누워서 사는 박승일 하나님 아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으니까 10년이 넘었으니까 박승일도 좀 변하는 모습 좀 보고 싶어요. 이제 그거 그러고 싶지 100번이라도 그렇게 될 거니까.
가족의 바람처럼 그는 다시 일어나서 농구를 하게 될 수도 아니면 영영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승일 씨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분의 뜻이 분명 있다는 사실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도는 꼭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어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송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생각하는 것도 그것이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눈빛으로 대화를 나누는 우리 박승일 전 코치의 모습을 이렇게 뵈니까 또 반갑기도 하지만 이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아주 마음이 아픈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병의 증세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는지요? 2002년도부터 이제 동생이 미국 유학에서 돌아오기 직전에 저에게 누나 나 몸이 좀 증상이 이상한데 이거 왜 그러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제 학교 때 친구가 루게릭병을 앓고 있었어요. 대학교 친구가. 그래서 좀 증상이 비슷해서 알아보니까 그 루게릭병 같다는 좀 짐작은 왔었고 그 동생이 느낀 첫 그 증상은 운동을 할 때 바벨을 이렇게 들고 아령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떨어뜨렸는데 그게 뭐 실수로 떨어뜨린 느낌이 아니고 기분이 묘하다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팔의 움직임부터 힘이 서서히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서 자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코치로 부임이 돼서 돌아왔는데 바로 그 증상이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는 팔을 움직일 수 없었고 그 다음에 다리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걷기가 힘들어지고 뭐 좀 더 있으니까 누나 호흡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증상들이 매일매일 저희들한테 승일이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기 할 때까지 그 기간들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정말 하루하루 동생이 그 병의 진행들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한 그 기간이 1년,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병상에 눕게 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눈으로 희망을 쓰다 이 책을 보니까 네. 사진을 보면 굉장히 밝아요. 네. 늘 웃는 표정이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어떤 응급 상황에서 보니까 네. 그 혀를 깨물고 네. 자살을 시도한 그런 네. 문양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밝은 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현실 앞에서 아주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네.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는데 실제로 그 투병하던 과정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동생이 가장 본인이 원하는 절정의 시기에 이 병을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 그 어느 누구라도 그 시간에 이제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이런 시간이 길었을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동생이 가족들 앞에서 그 병 때문에 좌절하고 울고 뭐 그랬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본인이 그 모비스 코치라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움직임이 있을 때 이제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굉장히 분주하게 많이 다녔거든요. 아, 오히려 본인이 그런 병이 있다는 네, 걸. 본인이 있다는 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가족들 주변에 이제 먼저 아프신 분들 찾아가 뵈니까 환자분도 아프시지만 가족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는 거를 이제 동생이 느끼고 그때부터 이 병을 빨리 알려야 되겠다. 사람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동생에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분주하게 지냈고 집에 한시도 이렇게 있었던 기억이 저에게는 없어요. 예. 굉장히 뭐 알리고 또 나라에다가 이렇게 도움을 바라는 요청들도 하고 예,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어요. 자신의 몸을 이렇게 추스르기도 힘든데 정말 그 루게릭 환우들을 위해서 병원 건립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나서셨어요. 네. 그렇죠? 온 가족이. 그리고 또 그 병원 건립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협조하고 계십니다. 네. 기적을 믿고 또 파랑새를 믿고 희망을 믿으며 그 콘서트도 하고 지금 그 병원 설립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눈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승일 씨의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하다. 그것은 바로 늘 요양병원이죠. 예.
자신과 같은 루게릭병 환우들을 돕기 위해 그들이 맘 놓고 요양할 수 있는 병원을 건립하는 것이다. 실제로 루게릭병으로 인해서 해체된 가정의 수가 부지기수지만 사실상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그 어떠한 해결책도 마련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환자들이 누워있으면서 되게 슬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에도 거진 잠을 안 주무시거든요. 딸그닥 소리만 나도 깨셔야 되고, 그리고 다른 희귀난치성 질환도 되게 많으니까 저희가 모델이 돼서, 롤 모델처럼 모델이 돼서 잘 이끌어 나가면 제3, 제4 여러 병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랬으면 좋겠어. 네. 갑자기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 방 안이 시끌시끌하다. 오늘은 침대에 누워있는 승일 씨의 외출이 있는 날. 온몸의 근육이 마비되었지만 여전히 자율신경이나 감각신경 장애는 없어 의식과 오감은 고스란히 살아있다. 때문에 휠체어에 옮기는 작업도 조심스레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호흡 장애로 인해 인공호흡기를 연결해 숨을 쉬기 때문에 챙겨야 할 비품도 만만치 않다. 이렇듯 루게릭 환자가 집 밖에 나가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힘든 일이다. 비단 승일 씨뿐 아니라 루게릭 환자들이 외출을 할 때 특별 전용 버스를 대절하는 등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한다. 그간에 쭉 계속 한 8개월, 10개월 동안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선 처음이에요. 그간 여러 이유로 바깥 구경조차 할 수 없었던 승일 씨. 기대되는 표정과 진짜 눈빛으로 찾아간 곳은 과연 어디일까? 바로 승일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승일 희망재단의 루게릭 희망 콘서트가 있는 날이다. 도착과 동시에 주변으로 모여드는 사람들. 그 덕분에 승일 씨는 힘이 난다. 이번 콘서트는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기금 마련 행사로 대중들에겐 루게릭 병에 대한 인식을 일깨워주고 환우에겐 희망을 주는 자리다. 우리나라에는 그 루게릭 환우들을 위해서 치료할 만한 것이 이렇게 여유롭지가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발판이 돼서 그런 병원까지 설립하겠다는 의지까지 이렇게 세우게 된 거거든요. 꼭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모여드는 분들이 조그만 힘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날 공연은 많은 연예인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서 마련됐다. 오랜 고통 가운데도 인내와 끈기로 희망만을 바라보며 루게릭 요양병원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가 지금의 순간을 만들어낸 것이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건 무관심일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만으로도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조금이나마 되지 않을까 싶고요. 굉장히 힘드시다고 합니다. 저희는 당해보지 못한 것이라서요.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그 고통을 같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여기 있음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기 있음이 바로 선물이에요. 박승일 선수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선물이에요. 많은 루게릭병 환우들에게 선물이 되어주며 살고 있잖아요. 건강해서요? 아니요. 같은 병을 앓고 있으면서 나중에 내가 병이 다 나아서? 아니요. 지금 프레젠 박승일 대표가 여기에 존재함이 바로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농구 코트를 달릴 때와 같은 불굴의 정신력으로 이제는 루게릭 환우들을 위한 새로운 꿈을 써내려가는 그는 제2의 목표를 향해 아름다운 여행을 떠난다. 이 영상 보니까 공동 대표이신 그 가수 션 씨의 그 말씀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 같이 고통을 겪는 것이 선물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승일 희망 재단을 건립하겠다고 누님께서 나셨는데 또 같이 선물로서 같이 참여하시는 거죠? 네. 어떤 계기가 계셨는지요? 제가 처음에 동생 아팠을 때 저는
하나님 안에서 기적을 많이 바랬었어요, 동생한테. 근데 동생은 전혀 그것보다 자기 몸 돌보는 것보다는 환우들을 위한 일들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가지 않았고 내 몸을 좀 살펴라, 보살피고 좀 좋아지는 방법들을 찾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동생은 희망 안에서 자신의 그 치열한 그 싸움을 싸웠던 그런 동생이었는데 한 10여 년 정도 동생이 열심히 그 일을 홍보하고 또 누워서 눈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협조적이지가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동생이 점점 몸의 움직임들이 힘들어질 때 누군가 그걸 이어서 하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겠구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 저에게 생겨서 그 일을 누군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가족이면 가장 좋겠다. 루게릭 환우 가족이어야 그 심정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나서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게 그냥 개인적인 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제도적인 그 뒷받침이 되는 상황에서 하는 것들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전혀 뭐 재단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힘을 합해서 재단을 설립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근데 재단을 설립하고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병원 건립하는 네.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병원 건립을 목적으로 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영상에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가수들이나 연예인들 이런 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지금 그 사람들의 반응 또 참여 네. 좀 어떠신 것 같아요, 보니까? 먼저는 그 환우분들의 반응들을 제가 이제 많이 만나다 보니까 어떤 반응이 있냐고 하면 예전에는 그 루게릭병이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아서 가족들에게 소개할 때도 그 병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 영국의 스티븐 호킹 박사부터 들먹여서 얘기를 해야지 되고 병의 설명들을 굉장히 복잡하게 하니까 이 병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굉장히 거부 반응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생이 그 희망을 가지고 많은 방송을 통해서 당당하게 나가서 난 루게릭병 환자다. 그리고 이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뭐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얘기하는 모습들이 환우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느낌으로 오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 승일이 누나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반가워하고 또 루게릭병이 이제 부끄럽지 않은 병이 됐다고 얘기할 정도로 환우분들의 반응은 그렇게 좀 좋은 쪽으로 많이 변화가 됐는데 그 병원 건립이라는 일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줄 알았다고 하면 제가 이 일에 뛰어들지 않았을 것 같은 후회도 많이 됐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제도적인 것들을 잘 알고 시작을 했다 하면 쉬운 부분도 있었을 텐데 저는 또 그 부분 잘 모르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 동생은 그냥 환우분들이 같이 공동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면 서로 어려움을 나눌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고 제가 이제 일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냥 뭐 한 곳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재활치료도 받고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공간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병원으로 저희가 이제 목표를 바꿨어요. 처음 재단을 설립을 할 때는 그 지원하는 일들을 위한 재단이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병원 건립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거 갖춰져 있는 저희 법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료 법인으로 한 번 더 바꿔야 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풀려면은 또 재정적인 뒷받침도 돼야지 되고 좀 풀어야 될 난관들이 있긴 하지만 뭐 지금까지도 사실 저희가 뭐 알고 시작했던 거 아니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잘 해결될 거라고 믿고 또 연예인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들이 사실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그분들이 실제 어떤 참여를 떠나서 좋은 모습의 그런 것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들이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게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어서 바라고 있었는데 자발적으로 많이들 오셔서 도와주시고 계세요. 네. 그 병원 건립하는데 대충 비용이 얼마 정도 필요한 것 같고 현재 모금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병원의 규모는 한 30병상 정도의 아주 작은 규모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크게 해서 환우분들 모셔놓고 또 실수를 하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작은 규모로부터 시작을 해서 환우분들 케어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환우분들 가정 근처에 가까운 곳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예상은 한 30베드 규모로 30억, 그러니까 토지 비용을 제외하고 한 30억 정도의 비용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모여진 거는 10년, 11년 정도 됐는데 6억 정도 모여졌어요. 네. 큰 기관들이 도움을 준 게 아니고 이거는 정말 1,000원, 2,000원씩 모여서 6억 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 일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또 턱없이 부족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 의료법인으로 이제 인가를 받으려면은 네. 그런 이제 병원에 건립할 수 있는 토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한가 보죠. 네, 그러니까 좋은 명분이라는 것들을 그분들도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이해는 하시지만 제도적으로 그 병원이 잘 운영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검증이 돼야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토지가 있는지 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토지가 있는지가 가장 우선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를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어느 곳에 그 병원을 건립할지 사실은 뭐 공기 좋은 곳도 좋겠지만 의료시설을 큰 의료시설을 잘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가족들이 오가는데 또 어렵지 않은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서울에 그 루게릭 환우들을 케어할 수 있는 병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 병원과 가까운 곳으로 정하려다 보니까 사실 토지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토지 비용도 많이 들겠지만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있어요.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 좀 놀고 있는 토지가 많을 텐데. 네. 놀고 있는 토지도 그렇지만 큰 교회들이 좀 신경 써서 이 방송 보시고 좀 뜻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제 너무 귀한 게 이 책에 보면 나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내 모습을 공개하는 건 두렵지 않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아프면은 나만 어떻게 막 이렇게 돈을 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저는 이제 도피해 버린다. 그러게 뭐예요. 나만 살길 바라고 내 동생만 병이 났으면 바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온 가족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아까 그 1,800명 정도가 있다고 그러셨나요? 그 전국에 있는 루게릭 환우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걸 갖다가 끝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승일 희망재단이 루게릭 환우들에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또 루게릭 환우들을 위해서 병원 위에도 또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려는 일은 사실 동생이 생각했던 일들을 이어나가는 건데 예전에 동생이 어떤 환우분을 처음 만났을 때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분이 굉장히 많이 웃으셨다고 해요. 동생을 보고 나도 저렇게 행복한 웃음을 지으면서 살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그분한테서 보고 좌절보다는 희망을 선택을 했었어요. 그리고 내가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 근데 그게 루게릭병 환우여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제가 기억에 남는데 저는 이제 그 동생의 꿈을 이어나가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병원 건립이고요. 그다음에 병원 건립만 생각을 하고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우분들을 만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만나서 보니까 그분들의 실제 현재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현재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도 좀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의료기 지원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응급하게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나올 때 그런 지원들도 하기 위해서 지금 모금이 또 따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도 계속 해나가면서 병원 건립할 때까지 저희 재단이 사실 루게릭 환우를 위한 재단이라는 이름은 붙여놓고 병원 건립할 때까지 아무런 일들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참 무의미할 것 같아서 같은 일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농구 선수 박승일 선수가 지금 누워서도 정말 이 모금 운동을 위해서 계속 농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지금 농구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누님께서 우리 박승일 코치의 얘기를 좀 이렇게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최근에 동생이 왜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는지 늘 뭐 생각했지만 답을 확실히 알 수는 없었는데,
어버이날 동생이 부모님에게 전하는 글자판으로 한자 한자 해서 저에게 전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엄마, 아빠, 내가 10년 넘게 부모님한테 병수발 받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로 낫게 되면 꼭 효도할게요.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전했는데 당연히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겠죠. 근데 동생의 그 간절함은 아마도 우리가 느낄 수 없을 만큼 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생이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의 희망을 왜 잡았는지 저는 그때 그 의문점이 풀렸어요. 자신보다는 부모님이 져야 되는 그 어려운 짐들 덜어줄 수만 있다면 또 다른 환우분들의 가족들, 그러니까 자기는 환자고 다른 분들 환자 볼 때 환자보다는 가족들을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의 짐을 덜어주려고 했다고 하면 저 또한 동생이 지는 짐을 덜어주는 게 누나로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루게릭병을 잘 몰랐고 동생을 통해서 더 알게 되었고 또 관심을 갖게 되어서 이 일에 또 참여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루게릭병을 알게 되셨다고 하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참여해 주신다고 하면 한 사람의 이 희망이 분명히 결실을 맺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 희망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루게릭병뿐만 아니라 이름 모를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그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뜻을 모으고 또 기금도 모으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24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간호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필요도 있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 루게릭 환우들이 좀 힘을 얻고 그리고 정말 또 많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 여러분도 힘을 얻고 또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승일 희망재단의 적극적인 도움의 손길이 모아지길 바랍니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에는 카페와 스튜디오,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있습니다. 대학로에 가시면 벙커 1교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적 있으신지요? 그리고 또 요즘에 반가운 소식 하나가 있어요. 국민TV가 설립돼서 지금은 라디오로, 인터넷 라디오로 방송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 일에 참여하고 계신 김용민 시사평론가 오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벙커 원과 네. 국민 TV로 요즘 바쁘시죠, 그죠? 예, 나름대로 좀 그동안 하여튼 한동안은 민족보호구마와 양극화 해설을 위해서 집에서 쉬었는데 요즘 아주 바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벙커 1교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벙커원 교회는 뭐 말 그대로 다른 교회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무엇보다도 교인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급이라고 하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이 없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헌을 교회가 직접 하지 않고 개인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주체적 판단 아래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뭐 차별점이라면 차별점 또 교회의 특징이라면 특징으로 이렇게 삼은 이유는 그게 우리 한국 교회를 보다 건강하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이렇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실험적으로 도입을 한 겁니다. 실제로 그랬더니 뭐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은 저도 1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딱 다음 주가 교회 창립 1년이 되는데 1년 동안에 교인 날마다 나오는 교인의 이름도 모르고 아이디 납니다. 뭐 이제 아이디는 아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고 직업은 무엇이고 또 뭐 사는 곳은 어디고 또 학력은 무엇이고 몰라요 전혀. 모르다 보니까 흉금없는 소통이 가능합니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를 나왔다, 어느 동네에 산다, 그것도 뭐 직업이 뭐다 하면은 딱 이 사람의 그 그레이드가 딱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나보다 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조금 우습게 봐도 되는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게 없으니까 네. 말 그대로 진짜 이 편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흔히 쓰는 형제님, 자매님 이런 그 서로 간의 어떤 그런 격 없는 소통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는 뭐 교회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자기식의 교회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교회란 정말 수없이 다양하고 네. 신앙 형태도 셀 수 없이 다양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벙커원 교회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은 교회를 네. 어떤 그 운동, 네. 활동의 장소로 아시는 분도 있고 네. 조용한 수양과 어떤 묵상의 장소로 하는 분도 있고 예. 덜어는 또 뜨거운 영성을 갖고 네. 또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냥 뭐 낙검수가 하는 교회라더라 뭐 이런 걸로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다양한 부류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 김용민 선생님 때문에 제가 요즘에 지하철에서 잠을 못 자요. 네. 그 국민 TV 라디오를 만드셔가지고 예. 그 유튜브에 다 있어가지고 예. 듣느라고 제가 지하철에서 그냥 앉으면 논문을 읽든지 잠을 잤는데 예. 그게 재밌어가지고 예. 계속 지금도 듣고 그럽니다. 뭐 한시에 그 전창걸 예. 그 진행하는 그 스토리텔러 이윤호도 나와서 재밌게 얘기하고 네. 국민 TV가 그 언제 24시간 방송이죠. 예. 그래서 예. 그게 너무 재밌는데 국민 TV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요. 우리나라에 참 훌륭한 언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CBS도 그렇고요. 네. 그 많은 언론들이 있는데 뭐랄까 지난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텔레비전 뉴스, 이 텔레비전 뉴스가 뭐 CBS도 TV 뉴스가 있긴 하지만 이제 주로 한국 개신교계 소식들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뉴스까지 다루는 이 채널들을 보게 되면은 어느 한쪽에 편향된 그런 편파 보도가 적지 않다는 그런 인식들을 시민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그 왜곡되고 너무나 편향된 이런 언론 구조를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특정 정파에게 이롭거나 특정 정파를 뭐 예를 들면 반대하는 그런 매체가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를 왜곡 없이 사실 그대로 어느 한쪽만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조망해 줄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공정 언론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언론사가 가치 판단이 개입되면은 시청자들은 다 압니다. 시민들은 다 알아요. 그럼 가치 판단 없이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면서 그 사실을 보면서 시청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 정론 보도라는 것도 어느 특정한 그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사실 보도에 근거한 그런 공정 언론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목소리들이 나왔고 그 목소리에 응답하는 차원에서 저를 포함한 몇 분들이 함께 뜻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협동조합 형태로 이제 출범을 합니다. 협동조합의 의미는 주식회사와는 다르게 어떤 소유주가 있질 않아요. 네. 소유주가 있다 하면 뭐냐면 그 소유주의 눈치를 보는 언론이 아니란 거죠. 뭐 예를 들면 어떤 대기업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언론사들 같은 경우 그 대기업 총수에게 불리한 기사 절대 못 쓰죠. 절대 보도 못 하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대기업과 관련한 공정한 보도를 그 시청자들은, 그 독자들은 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면 말 그대로 그 언론의 수용자, 독자나 시청자는 불량 뉴스를 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현재 조합원은 몇 명이나 되고 앞으로 목표가 얼마나? 이제 12,000명 정도 12,000 지금 명. 넘었는데 몇 달 안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월 3일에 창립총회를 했고 뭐 한 2달 만에 10,000명이 넘었는데 갈 길은 멉니다. 뭐 한 3만은 모여야 그래도 뭔가 좀 일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시민이 사주가 되는 그런 언론이 되겠습니다.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원리가 그러한데 그래서 협동조합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식회사 형태의 국민주 신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정말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1주당 1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많은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안에서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발언권이 세지고. 네, 하지만 협동조합은 1인 1지분입니다. 그렇지. 뭐 5만 원을 내건 100만 원을 내건 1000만 원을 내건 그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들과도 뭐 전혀 차별을 받지 않고 모두가 동등하게 1인 1지분으로 존중받고 또 그 위상을 인정받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협동조합만큼 가장 민주적인 토대의 그 구조가 없다. 이런 민주적인 구조 속에서 언론을 만든다면 얼마나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김용민 PD 하면은 네. 뭐 유감스럽게도 이 막말이라는 연관 검색어를 빠질 수가 없는데 예. 사실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도 많이 했고 욕도 네. 많이 얻어먹었고 예. 힘들었을 텐데 네. 저는 그 중에서 네. 그때 이제 총선 때죠. 예, 아마 예. 총선 때 그 교회와 관련된 발언 때문에 더 이제 기독교인들한테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교회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범죄 집단이다, 척결 대상이다, 네. 이런 굉장히 과격한 위험한 발언을 해가지고 예. 좀 사람들의 공분을 샀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점이 또 있죠.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뭐 설명을 제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전에 그 2004년에 했던 어떤 인터넷 방송에서 했던 그런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막말 욕설 한 게 있습니다. 뭐 당시에는 이제 좀 치기 어린 마음에 당시에 그 미군들로부터 말하자면 성범죄 또 살인당한 이런 사람들의 아픔을 대변한다고 막 뭐 미군을 상대로 욕을 했던 거죠. 하여튼 그때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그렇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깊이 사죄를 했는데 한국교회 부분은 제가 사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을 안 했거든요. 한국교회를 범죄 집단이다. 아니 그럼 제가 왜 교회를 만듭니까? 교회를 범죄 집단이라고 해놓고 한국의 부패한 교회는 범죄 집단이고 척결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부패한이란 말이 싹 빠졌어요. 네. 그러면 아주 전제가 다른 거거든요. 한국 그 인터뷰 발언,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한국 교회 정말 양선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일부 부패한 그런 교회는 척결돼야 한다. 이런 얘기였는데 아니 그거 차포가 다 떼어내진 상태에서 김용민이가 교회는 척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갔다고 하니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김용민 시사평론가 그러면 진보적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붙이는데 사실 진보적이라는 뜻은 레디컬이라는 그 영어 원뜻은 근본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본적인. 근본적으로 사실을 따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 진보적인 사람 중에서 아주 그 신앙 자체는 아주 보수적인 신앙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전번에 그 선거에 그 막말 파문이 났을 때 저희 동네 노원구였기 때문에 제가 찾아갔을 때 그때 보니까 그 문에다가 이제 금식 하신다고 있고 그 아버님 김태복 목사님이시죠. 김태복 목사님이 그 방 안에 계시고 그것을 본 적이 있는데 신앙에 대해서 어떤 그 삶을 살아오셨는지 그런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사실은 참 그 막말 파문 터지고 말이죠. 금식하면서 금식하면서까지도 제가 예수를 참 잘못 믿었구나 그 생각을 했던 게 그 당시 진짜 할 수가 없었어요. 뭐 거리에 나가면은 뭐 그냥 뭐 돌 맞을 것 같고 뭐 그리고 또 나가지 말라고 또 참모들이 또 얘기를 하고 그러하니 그럼 앉아서 내가 주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진짜 빈 마음에 기도를 했었는데 근데 막 때마침 고난주간이었습니다. 때마침 고난주간이었고 또 선거 전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이었는데 부활주일을 전후로 해서 막 그 삼두 노출이라고 신천광장에서 낙검수 세 사람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막 새몰이를 하는 뭐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또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또 격려를 해주셨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또 제가 노원에서 유세를 할 때 또 어마어마한 분들이 모였고요. 대선 주자금 몇 규모였다라는 얘기를 누군가 하던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무슨 착각을 했냐면은 이 고난은 멸류관을 얻기 위한 승리를 위한 그런 전 단계로서 필히 겪어야 될 그 과정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무덤에 들어간 건 맞는데 밖에서 용접을 해가지고 이제 나갈 수도 없게끔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내가 예수의 고난에 감정이입을 했구나. 근데 근본적으로 예수는 아무 흠이 없고 그분은 인류를 위해서 자기 이익이 아니라 인류의 어떤 그런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택하신 분인데 아니 나하고 어떻게 비교 또는 대조가 될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착각을 했구나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참 이게 참 위험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삶을 살려면 자신을 예수와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예수 앞에서 끊임없이
또 그를 배반하는 가룟 유다의 심정으로 빚지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의미에서 신앙을 크게 성장시켰던 그런 계기였다고 보는데 사실 뭐 어떤 목사님들은 하여간 제 그 한국 교회를 척결해야 된다 이 말만 보시고 저를 폐륜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고 그 폐륜화를 키운 제 아버지에게 회개하라고 아주 성명을 냈어요. 예. 그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보통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고 양육하는 그 과정은 20살까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20살 이후는 터치하려고 해도 터치하기 힘든 건데 20살까지 저의 삶은 술, 담배 이런 거 전혀 안 했고 당연히 학교, 교회, 집 밖에 몰랐던 그런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다 압니다. 예. 그 20살 이후서부터 좀 여러 가지 풍파를 겪으면서 나름대로 시국관이 생기고 또 어떤 이 저항감 이런 것들도 갖게 된 건데 20살까지 저를 키우신 아버지의 그 교육은 누구보다도 가장 그 반듯했고 훌륭했다라고 보는 건데 그 이후의 삶까지도 다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매도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원한이나 분노보다는 이렇게 해서 또 아버지에게 큰 빚을 졌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에 빚을 지고 사는 것이 그 빚을 느끼면서 그 채무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지난 총선이 하여튼 저의 삶에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 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어떤 분노나 상처가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교회에 대한 애정과 또 연민과 이런 마음이 다양하게 섞여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한국교회를 보면서 좀 하고 싶은 이야기 또 그 한국교회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외적으로도 교인임을 자처하고 다니고 교회도 개척하고 또 스스로 이제 막 농담처럼 목사 아들 돼지라고 얘기하고도 다녔던 게 뭐냐면은 저처럼 이렇게 아주 독하게 교회를 비판하고 한국 개신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한국 개신교 안의 모든 목소리가 한기총 혹은 뭐 대형교회 몇몇 목사님들이 독점한 듯 보여요. 그렇지 않다. 한국교회는 그런 한국교회의 물적 성장 또 어떤 교인들의 지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렴하지 못하는 이런 맹목적인 그런 일방적인 그런 교리 또 신앙 강요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내부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또 교회가 보다 깨끗해지고 정의로워져야 된다라는 여러 목소리들이 혼재하고 있다. 그 안에서 그래서 자정 능력도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낙곰수를 이용해서 뭐 대형교회 비판도 하고 뭐 그런 바가 있었습니다. 그 근본은 교회를 뭐 파괴한다든지 없애야 된다든지 이런 의미로 해석하신다는 건 참 저로서는 제 뜻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요. 예수의 원류를 따르는 예수의 본 정신을 살리는 그런 그리스도교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부족한 모습이나마 하여튼 항상 주님의 뜻을 어떻게 따르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경건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뭐 정립된 신앙이 있는 건 아니고요. 날마다 부딪히면서 주님의 뜻을 배우고 또 그러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연단해가는 과정입니다. 이 대본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그 복음과 상황에 연재하셨던 그 글들, 에세이들. 저는 그 글들이 너무 좋았어요. 아이고, 그 말씀을. 그걸 보면 진짜 글 읽으면서 이분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한국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았는데 어떻게 책으로 묶이는지요? 아유, 과찬의 말씀을 너무나 잘해 주셔가지고 책으로 내야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신앙은 단독자로서 절대자와 인간이 1대1로 만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일부에서 루게릭병을 앓으면서 1대1로 병실에서 신앙생활하는 박승일 농구 코치를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한 또 국민
방송을 만들어서 또한 그 벙커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용민 시사평론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지금 다림질 하시면서 보시는 주부도 계시죠? 병원에 누워 계신 환자도 계시죠? 감옥에 계신 재수자도 계시고요. 그리고 빚에 쪼달리는 비정규직 해고자도 계시고, 또 해외에서 지금 유튜브로 보시죠? 여러분들 다 그 서 계신 그 거리와 그 곳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파리보다도, 정말 들꽃보다도, 정말 공중의 새보다도 희망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얘기 여기 유튜브 있고요. 팟캐스트 있고요.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동영상 실립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많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벙커원 교회는 어떻게 좀 부흥을 시켜야 될 텐데. 부흥회도 하고, 성경회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안 모입니다. 아니, 벙커원 교회는 뭐